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간의 동남아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바이어 미팅을 소화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미역국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돌아오는 날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거든요. 그게 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었죠.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데 아내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공항까지 마중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피곤에 찌든 머리로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은 시골 요양원에 모셨어요. 이젠 우리가 편해야죠. 차에 타자마자 서영이 던진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고요? 출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게 있긴 했지만 스스로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다니시던 분이었죠. 무엇보다 어머니는 요양원 갈 바엔 집에서 죽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평생 남한테 신세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셔? 어디가 안 좋으신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치매 초기라고 병원에서 진단 나왔어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어머님이 먼저 결정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치매? 어머니가 일주일 사이에 그런 진단이 나올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성격에 본인이 먼저 요양원 가겠다고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지만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특유의 된장찌개 냄새도, 항상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어머니 돋보기 안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죠. 방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 속 옷들도, 화장대 위 약통들도,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 사진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어머니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짐은 다 어디 갔어? 제가 소리치자 서영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요양원에 다 가져다 드렸죠. 필요한 거 챙겨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려왔죠. 어머니 전화가 해지돼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요양원 어디야? 주소 좀 알려줘. 제가 다그치듯 물었지만 서영은 내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잖아요 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서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돈으로 가입해둔 치매보험, 간병보험, 요양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내가 아파도 너한테 짐 안 되려고라며 보험료를 빼먹지 않고 내셨던 분이에요. 그 보험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그날 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정말로 요양원에 가신 게 맞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새벽에 보게 될 광경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왈왈, 왈왈왈. 새벽 2시, 마당에서 진돗개 초코가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평소에도 낯선 사람만 지나가면 짖는 녀석이었지만 이날 밤은 유난히 심했어요. 짖는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낮은 신음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죠. 옆을 보니 서영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갔어요. 마당으로 통하는 유리문 너머로 초코가 계집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초코는 자기 집 근처에서는 절대 짖지 않는 녀석이었거든요. 초코야, 왜 그래?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1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초코는 제가 다가가자 짖음을 멈추고 계집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요. 계집으로 다가가는데 그 안에서 웅크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죠. 하얀 불빛이 계집 안을 비추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계집 안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목에는 초코가 차던 빨간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목줄 끝은 계집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는 게사료가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릇 주변으로 사료 알갱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소리를 지르며 계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가에는 게사료 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대체 누가...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풀려고 하는데 매듭이 너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가위를 가져와 목줄을 끊었어요. 목줄이 풀리자 어머니는 제 품에 쓰러지셨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 일으키려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거기 들어가셨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가운을 걸친 채 마당에 서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즘 어머님이 밤마다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서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배회 증상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제가 잠깐 거기 계시게 한 거예요. 뭐, 안전? 이게 안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서영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CCTV가 다 찍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얼마나 위험하게 행동하시는지. 밤에 현관문 열고 나가시려고 하고 가스레인지 켜놓으시고. 이러다 큰일 나요. 서영의 말투는 마치 저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계집 안에서 개 목줄을 하고 떨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입가에 묻은 게사료와 얼어붙은 손,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저는 과거 보험사 특별조사팀에서 일할 때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봤어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들을 말이죠. 그때마다 분노했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집에서 제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뒤따라 들어오며 계속 뭔가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경도인지장의 의심, 요양시설 입소 권장.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태연하게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적힌 서류였죠.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봤죠? 병원에서도 요양원 가시는 게 낫다고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름부터 낯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1시간은 걸리는 외곽 지역 병원이었죠. 왜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셨을까요? 게다가 진단 소견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이라는 애매한 표현뿐이었어요. 이 병원 어디야? 왜 이렇게 먼데 가셨어? 제가 묻자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매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거기가 제일 정확하게 진단한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슬쩍 그 진단서 사진을 확대해서 저장했죠.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오늘 회사 가야 하죠? 늦겠어요.
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연차 하나 쓰겠습니다. 출장 피로가 아직 안 풀려서요. 회사를 쉬기로 한 건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차를 몰고 동네 슈퍼 앞에 세웠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는 늘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계시거든요. 어머님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옆집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아, 잠깐 요양원 알아보시느라 시골 가 계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나저나 며칠 전 저녁에 댁 마당에서 큰일 날 뻔했던 거 아세요? 할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머님이 마당에서 나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하고 울부짖으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녁 9시쯤이었나? 개 짖는 소리도 엄청 시끄러웠고 나가볼까 하다가 댁 마님이 나오시길래 그냥 있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통증을 집어삼켰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거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수요일이야. 그날 내가 드라마 보다가 들었거든. 지난주 수요일, 제가 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손은 떨리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과거 함께 일했던 보험사 특별조사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대형 보험사 본사에서 일하는 선배였죠. 형님, 저 강민입니다. 하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강민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저는 아까 저장해둔 진단서 사진을 선배에게 전송하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보험 사기나 가짜 진단서 관련해서 문제된 적 있는지요? 알았어.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1시간 후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아, 이 병원 문제 많아. 작년에 치매 진단서 부풀리기 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았던 곳이야. 요양 등급 높게 받으려고 실제보다 과장된 진단서 발급하는 걸로 유명해. 너 왜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형님, 이거 우리 엄마 진단서예요. 뭐? 야, 그럼 이거 큰일인데? 누가 내 어머니를 거기 데려갔어? 제 아내요.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아, 조심해. 이런 케이스 우리 많이 봤잖아. 보험금 노리고 노인 상태 부풀리는 거. 내 어머니 혹시 보험 많이 들어 계시지 않아?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치매보험, 간병보험, 요양보험들을요. 어머니는 나중에 내가 아파도 너한테 짐 안 되려고라며 보험료를 빼먹지 않고 내셨던 분이에요. 그 보험들의 합계가 억 단위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직접 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영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고 그러려면 어머니가 치매 환자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계집에 가둔 것도 개사료를 먹인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마침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상태였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 거죠. 저는 가장 먼저 집안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현관, 거실, 마당을 비추는 IP CCTV 영상들을 전부 외장하드에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영상에는 어머니가 계집안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서영이 어머니 목에 목줄을 채우고 계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도 선명했습니다.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영상을 저장했어요. 백업을 마친 뒤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보험 증권들이었죠. 치매 간병보험, 요양보험, CI 보험까지 모두 합쳐 5개였습니다. 서류 사이에 손으로 쓴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각 보험별 예상 수령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시 5천만 원, 요양 3등급 이상 판정 시 3천만 원, 장기 입원 시 월 200만 원씩. 숫자를 다 더하니 억 단위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메모 맨 아래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연 컨설팅 비용 300만 원. 강도연.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케어플러스 컨설팅 대표 강도연, 요양원 전문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죠. 뒷면에는 손글씨로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선배에게 전송했어요. 10분 후 선배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이 사람 알아. 전직 보험 설계사인데 불완전 판매로 회사에서 잘렸어. 지금은 요양원 브로커로 일한다는 소문 있어. 노인 학대하면서 보험금 타내는 수법 가르쳐준다고 악명 높아. 조심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이 혼자 이런 일을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와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영의 노트북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진단 쉬운 병원, 요양 등급 높게 받는 법, 간병 보험금, 청구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줄줄이 나왔죠. 그리고 카카오톡 백업 폴더를 열어보니 강도연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보는 점수를 낮춰야 등급 잘 나와요. 일부러 식사 못 하시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시게 해야 해요. 계집애 가두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CCTV 영상은 나중에 삭제하면 되고 지금은 어르신 정신 상태 악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치매 진단 확실히 나오거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였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오후 4시쯤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먹고 갈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좋았어요. 시간이 더 생긴 겁니다. 저는 서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서영차에 몰래 설치해뒀던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원래는 서영이 길치라 길 잃을까봐 동의하에 설치했던 건데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쓰게 됐네요. 서영의 위치를 확인하니 시내 한 카페에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을 살펴보니 서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도연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둘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앱을 켜고 창문 바로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거든요. 다음 주면 정식으로 요양원 입소시킬 수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상태 보고서만 잘 만들면 가능해요. 제가 아는 요양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려놨으니까. 입소하시면 등급 판정 빨리 나오게 해드릴게요. 강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사람처럼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요? 등급 나오고 한 달 안에 청구하면 돼요. 치매 진단이랑 요양 등급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은 나올 겁니다.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남편분 무역회사 다니신다며 출장 많으시죠? 어차피 모르실 거예요. 돈 나오면 이혼하시면 되고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로 돌아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어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진짜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어요. 금융그룹 리스크윤리감사실 팀장 계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밤 11시, 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 거실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서영은 안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가 모셔다 드린 작은 원룸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오늘 낮에 몰래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거든요. 저는 핸들을 쥔 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왜 가족들에게 진짜 직업을 숨겼는지를요. 10년 전, 저는 대형 보험사 특별조사팀에서 일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노인 학대를 전담하는 부서였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건을 봤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빼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방치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노인을 아프게 만드는 사례들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5살 며느리가 70대 시어머니를 학대하며 치매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사건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약을 과다 투여하고 일부러 영양실조 상태로 만들어서 치매 진단을 받게 했죠.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6개월 동안 추적했어요. 병원 기록을 뒤지고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고 주변 이웃들을 인터뷰했죠. 결국 며느리를 입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가족은 법정 싸움 끝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수없이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적어도 제 가정만큼은 평범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서영과 결혼할 때도 제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역회사 다녀요. 해외 바이어들 만나고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금융그룹 계열사에 무역 부문도 있었고 저는 실제로 가끔 출장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제 본업은 따로 있었죠. 리스크 윤리감사실 팀장으로서 금융사기, 보험사기, 횡령, 그리고 노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검찰, 금융감독원 조사관들과 직통으로 연결돼 있는 저였어요. 한마디로 금융권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가장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제 진짜 직업을 모르셨어요. 우리 아들 회사 다니면서 돈 잘 벌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기뻐하셨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다가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평범하게 지키려 했던 가정 안에서 제가 10년 동안 잡아왔던 바로 그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아내가 주도하는 형태로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봤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남자의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조사관 시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남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사관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지키는 것과 평범한 척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선택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과거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보험사 특별조사팀 현직 팀장인 김 선배였어요. 형님,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하려고요.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자료 보내. 내가 공식 조사건으로 올려줄게.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요양보험 부정 청구 건인데요. 병원이랑 브로커까지 엮여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서 노인보호 전담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노인 학대 건으로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래요? 제가 시간 비워놓을게요. 모든 연락을 마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저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서영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밤늦게?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저는 태연하게 답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서영과 강도연을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 진짜 정체를 밝힐 거예요. 나 그냥 무역회사 과장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들 잡는 게 내 직업이야. 그 말을 서영 얼굴에 대고 하는 순간을 상상하니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규칙을 정하는 쪽이었어요. 사흘 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CCTV 영상, 서영과 강도연의 카페 대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캡처, 가짜 진단서 발급병원 조사 보고서, 그리고 어머니 보험증권 사본까지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서영은 요즘 들어 더 태연해졌어요. 아마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제가 안전한 곳에 모셔뒀고
서영은 어머니가 시골 요양원에 계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님 요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서영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봐야지. 엄마 어떻게 지내시는지 봐야 하니까. 잘 지내실 거예요. 거기 시설 좋다고 소문났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요양원이 강도연이 운영하는 곳이고 어머니를 학대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거요. 그런데 말이야, 서영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 무슨 얘기요? 갑자기 왜 그래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녁 먹고 거실에서 얘기하자. 나 회사 일 때문에 보여줄 게 있어.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노트북과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뭐 보여주려고 그래요? 회사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아니, 우리 집 CCTV 영상이야. 제 말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마당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밤, 제가 태국에 있을 때였죠. 영상 속에서 서영이 어머니 팔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 나 거기 안 들어가. 나 사람이야.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서영이 차갑게 말하며 어머니 목에 빨간 목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계집 안으로 밀어넣었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낮 시간대 영상이었습니다. 서영이 게사료가 담긴 그릇을 계집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들어가 계세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가실 건데 연습이라 생각하세요. 어머니 같은 분은 시설 가는 게 맞아요. 집에서 사람처럼 살 생각은 버리세요.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앉은 채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죠. 서영과 강도연의 대화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등급 나오고 한 달 안에 청구하면 돼요. 치매 진단이랑 요양 등급 합치면 1억은 나올 겁니다.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돈 나오면 이혼하시면 되고요. 녹음이 끝나자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건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앉아.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영이 주저앉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어머니를 데려간 병원 조사 보고서야. 작년에 가짜 치매 진단서 발급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받은 곳이더라. 그리고 이건 강도연 신상 조회 결과. 전직 보험 설계사, 불완전 판매로 해고, 현재 요양원 브로커로 활동 중. 보험 사기 교사 혐의로 3년 전 입건된 전력 있음.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치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노트북에서 가져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 ADL 점수 낮춰야 등급 잘 나온다. 어르신 정신 상태 악화시켜야 한다. 전부 캡처해뒀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그래서 계집에 가둔 거야? 게사료 먹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서영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서영아,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진짜 명함이었죠. 나 그냥 무역회사 과장이 아니야. 금융그룹 리스크윤리감사실 팀장이야. 10년 동안 보험 사기랑 노인 학대 사건만 파고들었어. 너 같은 사람들 잡는 게 내 직업이야. 서영의 얼굴이 쟤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보험사 특별조사팀, 금융감독원, 검찰, 언론사 기자들. 다 내 직통 연락처 가지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내가 한 짓, 세상에 한번 보여줄까? 아니면 조용히 끝낼까? 선택은 내가 해.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집안에서 떨고 계시던 어머니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올 거야. 보험사 조사관, 금감원 담당자, 경찰. 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다음 날 오후 2시, 우리 집 거실은 마치 회의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보험사 특별조사팀 김 팀장, 금융감독원 조사관 이 과장, 그리고 지역경찰서 노인보호 전담박 형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도 증인으로 와 계셨고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영은 소파 끝자리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김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강민 씨, 당신이 보내준 자료 미리 검토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 사안이더군요. 네, 팀장님. 이게 우리 집의 실체입니다. 저는 USB를 꽂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마당 CCTV 영상이었죠. 어머니가 계집에 갇혀 계신 모습, 목줄이 채워진 모습, 개사료가 놓인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박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촬영된 겁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촬영됐습니다. 집안 스마트홈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다음은 서영과 강도연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어르신 ADL 점수 낮춰야 등급 잘 나와요. 치매 진단이랑 요양 등급 합치면 1억은 나올 겁니다. 돈 나오면 이혼하시면 되고요. 금감원 이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 교사 사례네요. 요양 등급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어머니를 데려간 병원 진단서입니다. 이 병원은 작년에 가짜 치매 진단서 발급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연입니다. 화면에 강도연의 신상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 불완전 판매 전력, 요양원 브로커 활동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김 팀장이 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서영 씨, 강도현과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요양원 정보 찾다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보험금 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네. 어머니를 계집에 가둔 것도 그 사람 지시였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윤서영 씨, 이 정도면 노인학대죄, 감금죄, 그리고 보험사기 교사 및 미수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실형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서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목격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밤 마당에서 어머님이 나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하고 우시는 걸 들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지금도 잠을 못 자요. 이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이 총 5개네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요양보험, CI보험, 실손보험. 합계 보험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범행 동기가 되죠.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정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도현이라는 브로커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도 재조사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윤서영 씨, 일단 오늘은 조사 협조 차원에서 넘어가지만 조만간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강도현도 곧 소환할 겁니다. 서영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까지만 하고. 당신 커리어에도 안 좋잖아요. 제발. 저는 서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커리어. 내 커리어는 너 같은 사람들 잡는 거야. 내가 건드린 건 내 엄마랑 내 직업 둘 다야. 용서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서영아,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조용히 도장만 찍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김 팀장이 문 앞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강민아, 잘했어. 내가 가족한테 직업 숨긴 이유 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엔 내 선택이 옳았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어머니와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강민아,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너 힘들겠다. 이혼까지 해야 하고. 괜찮아요. 엄마만 무사하면 돼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고 가냘파 보였어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그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를 지키는 게 아들인 제가 할 일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이혼 절차, 어머니 보험 관리, 그리고 강도연 수사 협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서영과 강도연은 보험 사기 미수 및 노인학대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영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여권은 압수당했어요. 강도연은 다른 노인 학대 사건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죠. 그가 운영하던 요양원 브로커 사업도 전부 폐쇄됐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도 금융감독원 조사에 들어갔어요. 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병원은 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수십 건이나 더 적발됐죠. 지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작게나마 보도했습니다. 며느리의 보험 사기, 시어머니 계집 감금 충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 가족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강도현과 연결된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서영 측에서 먼저 협의 이혼을 요청했거든요.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여보. 아니, 강민 씨. 정말 미안해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서영은 초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엄마한테 해. 나한테 할 말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들은 전부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한 안전망으로 남겨두는 거죠. 어머니가 정말로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도록요. 보험사에서도 이 사건 이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은 제가 혼자 가지게 됐어요. 서영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저와 어머니는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첫날 할 일은 마당의 계집을 부수는 것이었어요. 엄마, 이거 이제 필요 없죠? 저는 망치를 들고 계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돗개 초코는 이미 좋은 분에게 분양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망치질을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 판자들이 부서지고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시원했어요. 이 끔찍한 기억의 상징을 부수는 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죠. 계집을 완전히 철거한 뒤 저는 그 자리에 작은 정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재로 만든 아담한 정자였어요. 주말마다 작업을 해서 한 달 만에 완성했죠. 정자 안에는 편한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오세요. 완성된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정자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전용 쉼터예요. 여기서 차도 마시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정자에 앉으셨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저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따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못해요. 여긴 엄마 왕궁이니까요. 어머니가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왕궁이냐? 그냥 정자지. 아니에요. 여긴 엄마 왕궁 맞아요. 저는 잔디를 깎기 시작했어요.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를 바라보셨죠. 그 모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와 김치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진짜 직업도요. 그래라. 숨기지 마라. 넌 떳떳한 일하잖니.
네, 이제는 안 숨길게요.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가족 내 노인 학대 및 보험 사기 사례 연구, 조사관의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또 다른 어머니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요. 창밖을 보니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본 건 어머니의 목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직업을 집안에 들여놓기로 했어요. 남의 엄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 엄마부터 지키는 게 진짜 정의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정자에서 차를 마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바라면서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